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유경, 숙손통 열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유경과 숙손통은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한 초기 유방을 도와서 초기 시국을 안정시키고 정권을 튼튼히 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유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숙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은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던 시점에 나라의 수도를 중국의 여러 지역 중에서 지금의 시안이라고 불려지는 당시에는 장안, 진나라 시대 때는 함양이라고 불려졌죠. 그곳으로 결정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또한 한나라 초기에는 흉노의 침입이 잦았던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 고조 유방은 북방으로 올라가서 흉노를 치려다가 백등산이라는 곳에서 포위까지 당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오기까지 합니다. 이때 유경은 유방이 흉노를 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다가 유방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유배까지 당하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마천의 열전으로 들어가서 유경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의 원래 이름은 누경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유방이 누경의 공을 생각해서 나중에 자기 성씨인 유씨를 내려주게 된 것이죠. 유경은 원래 제나라 사람이었고 한나라 5년, 그러니까 기원전 202년입니다. 이때 농서라는 지역으로 군역을 나가다가 낙양을 지나가면서 때마침 한나라의 제국의 수도를 낙양에 정하고 싶어하던 유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 시점은 항우를 물리치고 유방이 한나라를 모두 차지하게 된 그러한 시점이었던 거죠. 누경은 이때 가던 길을 멈추고 허름한 양가죽으로 지은 갓옷을 입은 채 제나라의 출신이었던 우장군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 고조 유방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우장군이 누경에게 황제를 만나려면 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지요 라고 말했지만 이때 누경은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대로 만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누경은 허례허식 같은 절차를 따지지 않고 그러한 절차는 필요 없고 중요한 핵심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장군은 누경을 안내를 했고 황제 유방은 누경을 만나자마자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누경이 황제인 유방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폐하께서 도읍을 낙양에 정하려고 하는 것이 주나라의 왕실의 융성함과 다투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방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시점에 유방은 한나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수도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라기보다도 수도 선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곳을 물색하던 중에 과거에 그 선대 나라였던 주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으려고 하면서 한나라의 제국을 좀 더 강건하게 하고 싶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수도마저 주나라의 수도였던 낙양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경은 주나라와 한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유방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낙양의 수도를 정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곡관 안쪽 관중 땅인 현재 시안인 장안 그곳에 수도를 둬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때 수도를 낙양이 아닌 장안으로 정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유경이 유방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한나라하고 주나라가 천하를 얻게 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나라 왕조는 제가 주 본기에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나라 왕조는 그 선조가 후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직이 농사를 통해서 그 가문과 족속들을 선행으로 그리고 덕으로 사람들이 이끌면서 여러 족속들이 주나라를 스스로 따르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그 후손들이 주나라를 이어가면서 창업을 하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주나라에게 조공과 그리고 부역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주나라가 번창해졌다가 나중에 주나라가 점차 쇠퇴해지면서 서주와 동주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죠. 이후에 주나라에게 아무도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주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나라의 덕이 박해서가 아니라 형세가 쇠약해졌기 때문에 주나라가 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한나라, 현재 유방에 창업을 한 한나라는 폐연에서 동기로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거기서 승리하고 세워진 한나라인데 어떻게 덕치를 통해 세워진 주나라에 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유경이 두 나라를, 그러니까 주나라와 한나라를 같이 놓고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읍을 낙양에 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라 이전에 진나라의 땅은, 진나라가 관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통일 이전에. 그래서 이 진나라의 땅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방이 견고한 요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중 땅에는 갑자기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병력 동원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땅도 기름지고 때문에 관중 지역이 하늘에서 내려준 요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곡관 안쪽에 관정 지역으로 들어가서 도읍을 삼게 된다면 이쪽 동쪽 산동 지역에서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나도 험준한 산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방에게 관중으로 들어가서 도읍을 정하고 옛 진나라의 땅, 그 험한 산천에서 의지해가지고 지킨다면 천하의 목을 조르고 등을 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누경이 주장을 하는 거죠. 고조 유방의 이 소리를 듣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그 나머지 신하들이 대부분 유방의 신하들은 고향이 산동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신하들은 낙양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낙양은 수백 년 동안 주나라 왕들이 도읍을 했고, 그 다음에 관중에 도읍한 저 진나라는 진시황,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해, 두 사람만 황제권을 이어가고 망했으니까 주나라를 본받아서 그냥 이 낙양에 도읍을 정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유방의 부하들은, 공신들은 이제 전쟁에서 아주 지쳐버려가지고 고향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황제 유방은 마음을 선뜻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유방의 옆에서 책사 노릇을 하고 있는 유후, 장량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량이 관중을 도읍으로 정해야 한다면 나도 찬성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량의 말을 듣고는 결국 관정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시안, 장안에 한나라의 도읍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황제였던 유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진나라의 옛 땅의 도읍을 정하라고 말한 사람은, 처음 얘기한 사람은 누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누경이, 이 누자가 중국어로 유자와 발음이 비슷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자를 떼내고 황제의 성씨인 유자를 누경에게 성을 내려주면서 또 직책도 낭중에 임명하고 또 봉호까지 내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경은 별것 아닌 신분에서 출발을 해서 진정어린 이야기를 한나라
고조 유방에게 함으로써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나라의 제국 초기 북방의 흉노족과의 관계에 대한 유경의 지혜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올려드린 열전 중에서 한왕신, 한신열전이 있는데 이것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한신열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회의무 한신이 아니라 한왕신 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혼동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나라 7년, 기원전 200년입니다. 초안전쟁에서 항우를 무찌른 후에 2년이 더 지난 거죠. 한나라 초기지만 사실상의 제후들 중에서 봉투를 받게 된 제후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그 중에 반역자 중에 한 명인 한왕신이 흉노족과 결탁을 해서 모반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고조 유방이 직접 흉노족까지 치러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고조 유방이 진양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한왕신이 흉노와 서로 힘을 합쳐서 한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받게 되고 유방이 잔뜩 화가 나서 자기의 사자를 일단 흉노에 보내서 정탐을 하도록 시킵니다. 하지만 이때 흉노에서는 한나라의 사자들이 자기들 땅에 정탐하러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건장하고 아주 힘센 그런 군사들 내지는 살찐 말들 이런 것들은 일부러 다 숨겨놓고 사신들이 보여지는 곳에는 나이 먹은 노약자 내지는 바짝 마른 가축들만 일부러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된 10명의 사자들, 유방이 보낸 이 사자들은 흉노 진영에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한결같이 흉노를 칠 수 있다라는 말을 유방에게 전해줍니다. 이때 의심이 많았던 황제 유방이 이번에는 또다시 유경을 시켜가지고 흉노에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흉노를 다녀온 유경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두 나라가 서로 싸우려고 할 때는 당연히 자기의 자신의 강점, 장점을 부풀려 갖고 보여주게 되는 법이다. 근데 제가 이 흉노에 갔다 와 보니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전부 다 바짝 마른 가축들 내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약자들 뿐인 것으로 봐서 이거는 아마 저희 흉노족들이 자기들의 단점을 일부러 보여주고 우리 한나라 군대가 공격을 했을 때 이들이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기습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를 유방이 받았을 때는 이미 한나라 군사 20만 명 정도가 흉노족이 있는 구주산이라는 쪽을 향해서 이미 진군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경의 보고를 받게 된 황제 유방은 화를 바짝 내면서 오히려 유경에게 아이 저 제 나라의 저 촌놈 같은 놈이 입이 붙었다고 내가 좀 벼슬을 줬더니만 오늘은 이 엉뚱한 얘기로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이런 소리 하느냐라고 하면서 유경을 막 꾸짖고 결국에는 유경에게 족쇄하고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광무라는 지역에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이 이후에 고조 유방은 북쪽으로 진군해서 평성이라는 곳까지 이르렀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 백등산에서 흉노족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포위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난번 열전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방이 이때 흉노족의 7일간 포위되었다가 간신히 포위망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겨우 살아가지고 돌아온 유방은 이번에 다시 유경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아서 평성이라는 곳 백등산에 아주 공경에 처했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말하고 유경을 사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먼저 흉노에 사자로 다녀온 사신 10명 있죠? 이 10명을 모두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자, 유방은 그 이후에 유경을 신임하게 돼서 이천호라는
봉호를 더 주고 또 자기도 건신을 하는 봉호까지 내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한나라 초기에 유방이 흉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 중입니다. 이때 유경이 한나라의 유방에게 전달한 이야기, 흉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조 유방이 평성에서 철군한 이후로 수도인 장안으로 돌아왔고, 그때 배반했던 한왕씨는 아예 흉노로 도망쳐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 당시 흉노에는 선우, 이 선우라면 뭐 말하자면 우두머리죠. 이 묵돌이라는 사람이 활을 잘 쏘는 강력한 군사 30만 명을 이끌고서 중국의 변경 쪽, 북쪽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황제였던 유방은 흉노족의 이 변방의 침탈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유경에게 대책을 묻습니다. 그때 유경이 유방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하가 이제야 좀 안정되려고 하는데 군사들은 그동안 싸움에 지쳐있기 때문에 군사들의 힘으로써 흉노를 공격해서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저 묵돌은 자기 아버지만 죽였고, 아버지를 죽이고 선우의 자리에 올랐고, 또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부인들까지 갈취한 냉혈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하고는 뭐 얘기해가지고 설득시킨다고 해서 돌아오게 만들기는 글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만약 하나 있다면 저 흉노의 후손을 영원히 한나라의 신하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폐하께서는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 살짝 찝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방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방법 가능하다면 내가 해볼 테니까 뭔데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경이 유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녀 유방의 딸이 있었죠. 노원공주를 선우였던 묵돌에게 시집을 보내라고 제안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나라의 이러한 그 곡물, 예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저 묵돌이 당신의 딸을 맞아들여가지고 정비로 삼을 거다. 이 정비라는 건 여기서 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우의 부인은 연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로 삼아서 우리 한나라에 주는 예물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묵돌은 뭔가 재물, 보물, 예물 뭐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한나라에서 공물을 받기 위해서 딸을 주면 그 사람을 첩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비로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집간 딸이 아들을 낳게 된다면 분명히 선우의 대를 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신 유방의 외손자가 선우의 자리를 얻게 되니까 그 선우가 외할아버지인 이 한나라를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군사를 내어서 싸우지도 않고 저 흉노족들을 점진적으로 한나라의 신하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노원공주 맏딸을 보낼 수 없다면 일단 속여서라도 대리공주를 뽑아서 공주인 척하고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썼다가는 언젠가는 저 흉노족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방이 자기 나름대로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맏딸을 흉노로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자, 유방의 본처인 여태우가 눈물을, 이 당시에는 여우죠. 본처였던 여우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딸이 둘이라면 하나쯤은 보낼 수 있는데 그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 딸을 절대 보낼 수 없다면서 유방에게 극구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였던 유방은 여우의 반대에 결국은 맏딸인 공주를 흉노에 시집 보내지 못하고 그 시종 중에서 한 여인을 골라가지고 마치 유방의 딸인 양 꾸민 다음에 선우의 부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유경을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흉노족 있는 곳까지 가서 혼인을 치르고 또 선우, 그러니까 흉노족과 한나라 간에 화친을 맺도록 시킵니다.
사자의 임무를 띠고 나서 흉노를 다녀온 유경이 유방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흉노와 가까운 지역은 우리 이 장안에서 약 70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흉노족들이 경기병으로 말만 타고 달려오면 하룻밤이면 관중 땅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관중은 최근에 계속 여러 가지 전쟁으로 그동안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가서 인구수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땅은 비옥하니까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이 장안 지역의 관중 지역에 계속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흉노와도 너무 가깝고 또 동쪽으로는 한나라가 아직 하나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세력이 강한 예전 육국, 전국시대 육국의 그 후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면 유방 황제께서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나라 지역의 여러 그 전시들, 제나라는 주로 전시들이 많이 살았죠. 그 전시들, 그 다음에 초나라 지역에 살고 있는 소씨, 굴씨, 그 다음에 경씨, 이런 그 시족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이쪽 관중 지역으로 이주해 오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주해 오게 하면 일단은 흉노족이 들이닥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저쪽 관동 지역 내지는 그 중원에서 동쪽에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만약에 진나라의 수도로 쳐들어온다면 그거 역시 충분한 병력과 인구가 되니까 동쪽으로 나가서 반란을 토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나라의 근본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 장안으로 이주시켜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제안을 들은 유방은 그거 참 훌륭한 계책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그 이주에 대한 책임자로 유경을 임명하고 유경이 말한 대로 약 10여만 호의 호구를 관중 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나라의 초기 국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제안을 했던 유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큰 일을 성공적으로 이끈 리더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점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리더를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유경과 같은 그러한 인재가 꼭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은 중요한 자리에 걸맞는 인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경과 같이 전체를 굽어볼 수 있으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경이 황제 유방 앞에서 수도 선정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용기와 배짱, 그리고 그의 판단력, 이러한 것들은 유경이 비범한 인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흉노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유방의 계획까지 반대하다가 유배까지 당한 유경의 모습, 유경의 만리에도 콧방귀 끼면서 흉노를 공격했다가 평생에서 공경을 치른 결과를 보게 되면 유경의 판단은 유방의 다른 신하들보다 훨씬 더 다른 지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절대 권력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 그럴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쥐고 난 후에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또 오만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내리고 통찰력을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리더에게는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곁에 간신과 충신 자체도 구분할 줄 몰라서 조직이 망가지는 그러한 일을 자초하기도 하는 것이죠. 조직이라는 것은
리더 혼자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유경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의 복합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장기적인 전략과 통찰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찾고 기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경열전에서 사마천은 말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금의 갓옷은 여우 한 마리의 겨드랑이 털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자로 천금지구 빌호지액야라고 합니다. 사마천은 아무리 훌륭한 옷이라도 여우의 한 마리 겨드랑이 털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경열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활의 지혜, 그 다음에 주변의 능력자를 찾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 예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숙선통 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숙선통 또한 여러 사람의 지도자를 모셨다가 최후에는 유방을 모시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다음번에 또 숙선통 재밌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학TV 고경이었습니다. 제 오른쪽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그동안 올려졌던 열전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을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